예, 이제 100년이 훨씬 넘은 전통적인 19세기형 공원을 벗어나서 21세기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 하이라인을 소개합니다. 이 하이라인은 과거 도심을 관통하던 도시 철도 구간을 리모델링해서 공원으로 재개방한 건데, 이로 인해서 낙후된 도심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뉴요커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명소가 됐죠. 또 이걸 벤치마킹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 도심 고가도로를 활용한 서울로 7017이라는 가로공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울로와 하이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제 생각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제가 자주 보는 KBS TV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에 소개된 하이라인의 겨울 풍경을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방치된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하이라인을 찾았다. 화물 운송을 트럭이 대신하며 20여 년간 흉물로 변해간 고가 철도는 2014년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한다. 하이라인 곳곳에는 예술가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공유병자다. 잠결에 자신도 모르게 사진 모델이 된다. 애물단지였던 고가 철도는 이렇게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 하이라인도 사실은 프롬나드 플랑테라고 불리는 프랑스 파리의 도시철도 리모델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프롬나드 플랑테라는 말은 가로수 산책길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꿀레베르테 르네 디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꿀레베르테는 녹색 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선 이 프롬나드 플랑테부터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프롬나드 플랑테는 왼쪽 상단 바스티유 역에서부터 오른쪽 하단 시티 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4.5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본시 1859년에 만들어져서 1969년까지 100년이 넘게 바스티유 역에서 생마우르 역까지 이어주던 철길의 일부인데, 프랑스 국영철도가 1969년 철도 운행을 중단하면서 철길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걸 갖다가 1982년 프랑스 정부가 바스티유 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건축 설계 현상 공모를 하면서 오페라 하우스와 바스티유 광장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계획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새로 짓는 오페라 건물 주변 정비에 거쳤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자 파리시에서는 철도 노선 일대 모두를 정비하기로 하고 1988년 조경가 자크 베르젤과 건축가 필립 마티우가 철길 공원 계획안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93년 옛 철도길을 따라서 총 4.5km 구간이 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철도 구간 위쪽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철길이었던 공원 산책로를 거닐으면서 주변 풍광을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최근 촬영된 프롬나드 플랑테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이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라인 조성 경위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철길은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선박 화물 수송을 하기 위해서 1847년 건설한 것입니다. 당시는 지상철도였기 때문에 건널목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해서 죽음의 거리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 사진은 말을 타고 열차를 인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던 신호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자 뉴욕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933년에 철로를 지상 9m 높이로 고가화해서 열차를 운행하게 됐는데 1950년대까지는 잘 이용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트럭 운송이 늘어남에 따라서 열차 운송이 크게 줄게 됩니다. 급기야는 1978년에는 일주일에 단 2대만 운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변 일대는 잡초가 무성한 슬럼이 되면서 도시의 흉물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에 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로 철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당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철로는 그대로 방치됐고 그러는 동안에 세월만 흘러갔던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철로의 일부 구간이 철거됐는데 이때 보니까 버려진 철길을 따라서 레일을 받쳐주던 그 자갈청 사이로 척박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야생 풀들과 나무들이 저절로 생육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하이라인 근처에 살던 두 청년입니다. 조슈아 데이비드 그리고 로버트 해먼드가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결성해서 파리 프롬나드와 유사한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이자 고가 공원인 그린웨이를 활용하자면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가철도 철거를 결정한 당시 줄리아니 시장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주변 건축물 소유주들과 소송을 벌이면서 고가철도 보존을 위한 캠페인과 모금운동 그리고 고가철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전개해가면서 뉴욕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급기야 고가철도 보존을 공약한 블룸버그 씨가 시장에 당선되자 시정부는 곧바로 공사비 약 5천만 달러를 확보한 뒤에 2003년 국제설계 공모전을 진행해서 조경가 제임스 코너가 제안한 아그리텍처 개념의 설계안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텍처에서 아그리는 단순히 수확하는 농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이라인이 방치되는 동안 그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스스로 자라난 풀무디기에 주목을 해서 이것이 뉴욕 도심에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 생태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걸 따르면서 식생이 어떻게 건축 구조물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텍처는 식물과 건축,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공의 완전한 조화를 기하고자 했다 하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이라인은 2006년 4월 1단계 구간이 착공돼 가지고 2009년 6월 완공되었고 2단계 구간은 2011년 마지막 3단계 구간은 2019년 6월에 준공되면서 총 2.3km가 완성됩니다. 하이라인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철도 노선을 따라서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인근 관광명소가 잇따라 정비되면서 하이라인 남쪽 첼시마켓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땅값과 집값이 치솟아 오르면서 부유한 동네로 뒤바뀌었고 범죄율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복잡한 도심 속에 방치된 흉물로 남아있던 폐철도를 도심을 관통하는 시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또 오아시스와 같은 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물론이고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녹지가 조성되고 보니 도시열섬 현상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식물을 먹이로 한 곤충과 새들이 몰려들면서 자연 생태 복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인으로 올라가 봅니다. 하이라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안내판인데 앞서 보신 말을 탄 열차 신호수 모습도 보이네요. 보존이 잘 돼 있는 철로가 일부 남아있고 그 옆에 철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과거 정거장이 있던 곳으로 여겨지는데 더운 여름날은 물론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천정이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휴게 공간이자 피난처가 되고 있죠. 또 정거장의 일부를 개조해서 게시판 또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곳곳에는 철로의 역사를 말해주듯 작은 소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로자, 가로공간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디테일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철로의 벽면 일부를 활용한 듯한 디테일도 멋져 보입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 감춰진 철로가 마치 흔적기관처럼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또 어떤 곳은 이렇게 데크가 깔려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물을 흘려보내 더위를 식혀주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패딩풀로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만약 하이라인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저 그냥 도심 빌딩 사이에 잘 가까워진 숲길로 여겨질 정도죠. 바로 이런 점이 저는 우리 서울로 7017과 다른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우거져서 어두워 보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깊은 산속 숲길 같은 느낌이죠. 땅값이 비싼 도심 속에 이렇게 울창한 숲을 걸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한눈에 보더라도 깊은 숲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직적 정의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감동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베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인근 상가에서 간식을 사와서 여기서 먹기도 하고 주변 풍광도 조망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등 다양한 공원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을 오르내리는 출입구 모습입니다. 도심 빌딩 숲 사이를 마치 물 흐르듯이 자유스럽게 오가는 사람들의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놓인 전망대를 겸한 휴게 공간입니다. 이곳은 뉴욕 기후 풍토에 적합한 야생 초화원이죠. 노란색 루드베키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이라인을 오르내리는 출입구 계단 모습입니다. 하이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을 기록한 안내판입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미 의회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앞서 소개한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민간단체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데이비드와 필립 마티유 같은 이름도 보이고요. 설계자인 제임스 코너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앞서 워싱턴의 몇몇 메모리알에서도 봤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들이 하지 못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조물은 허드슨 야드에 최근 조성된 베셀이라는 이름의 구조물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슨 마징가제트나 변신 로봇 같은 아주 기괴한 느낌이었는데 이 구조물은 허드슨 강의 맨하탄 일대를 조망하기 위해서 세운 전망대입니다. 설계가는 영국인 토마스 헤드웍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교한 벌집 모양의 구조물은 16층이나 되고 2,500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총 계단 길이가 1.6km를 넘는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은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6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길을 갔다가 불안당을 만난 느낌이지만 모르죠. 에펠탑도 처음 건립됐을 때는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먹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이라인과 그 주변 일대는 이처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인의 건설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인 건설은 화물열차와 선로를 제조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일종의 벨트 컨베어 시스템 같은 형태로 만든 것이죠.
당시로서는 이건 아주 매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체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미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이 발달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트럭 운송이 물류의 중심이 되면서 철도의 효용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고, 게다가 맨하탄 일대의 그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임대료 압박을 견디지 못한 공장과 창고들이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도시 및 텅 비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철도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이라인은 멈추게 됐습니다. 하이라인이 멈추자 이곳 일대는 서서히 쇠락해갔고, 이에 따라서 하이라인 주변의 건물주들은 하이라인 철거를 요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거를 반대하면서 옥신각신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지리한 법정 다툼이 오가는 동안에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자연이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목한 사람들이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해서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으로 하이라인 보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동참을 유도해내서 결국은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론자들이 거리에 나서서 피켓과 확성기로 자신의 주장만 목청껏 외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만들어내고 행정가와 정치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또 이 정치인들은 그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소통으로 화답하고 또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또 이런 것이 미국의 저력, 미국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울로 7017을 하이라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진 건 이렇습니다. 우선 서울역 고가도로가 만들어진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던 1970년이었는데요. 당시 서울의 남북을 관통하는 이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서울역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서울역 주변 교통이 아주 혼잡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서 태계로로 이어지는 고가도로 1단계를 개설했던 겁니다. 그리고 태계로와 만리제를 잇는 2단계 구간이 1975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당시 고가도로는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당시 박정권이 내세우는 조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위압적인 23층짜리 대우빌딩, 지금은 서울스퀘어라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고가도로였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에게는 보기만 해도 아주 주눅이 들 정도였었죠. 근데 80년대가 되니까 서울의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이 고가도로가 오히려 주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또 게다가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도시의 흉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D등급이 나와서 고가도로 철거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민선 6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이 뉴욕시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고가도로 철거 대신에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장에 당선된 이 박원순 시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서 국제 설계 현상 공모를 거쳐서 네덜란드 조경가 위니 마스가 제안한 서울 아우라툼, 서울 수목원을 단성작으로 선정하고 2년 반 동안 공사를 거쳐서 2017년 5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여기서 서울로 7017이라는 의미는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에 17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다가 마침 고가도로 높이가 또 17m이기도 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서울로 7017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서 하이라인과 우리의 서울로 7017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차이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열차가 다니던 철로와 자동차가 다니던 차도는 차이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철로는 철도를 깔기 전에 열차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쇠석을 깔고 그 위에 침목을 놓고 레일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인처럼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고 철로를 방치했더니 자갈청 사이로 식물의 씨앗, 말하자면 성구식물들이죠. 이 씨앗들이 들어가서 자연 발화하면서 서서히 초기 단계의 천이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울로는 식물이 전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철도는 군데군데 정류장도 있고 열차의 교행을 위해서 일부 구간은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철로의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변화와 다양성을 이용한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와 호기심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철도 교통을 위해서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소품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서울로는 2차선 차도였기 때문에 8.3m로 공간의 폭이 일정합니다. 그만큼 밋밋하고 재미없는 조건인데다가 폭도 좁으니까 다양한 액티비티가 수용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방문객들에게 주는 매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이라인은 오랜 시간, 근 30년간 방치되었었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자연은 스스로 적응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태적 천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서울로도 그만한 시간 내버려 두었더라면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생태적 천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급했죠.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둘렀고 사업 추진 선언부터 개장까지 불과 2년 만에 2년 반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해치운 겁니다. 뭐 이런 것이 한국인의 저력이라면 저력이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 뉴욕의 하이라인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빨리빨리 해치우다 보니까 근본적인 걸 놓치고 또 미처 꼼꼼히 생각하지 못한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여기는데요. 하이라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연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주목했고 시민들은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당국과 정치인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을 중시했다면 서울로는 시장 후보로 나선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뭐 시장 후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전달되는 식으로 추진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에 그친 측면이 크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문제. 하이라인은 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보건이라는 이슈를 밑바탕에 깔고 접근한 데 비해서 서울로는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개념을 제시했던 설계가조차도 식물의 생태나 환경은 깡그리 무시한 채 화분 속에 식물을 가둬놓고 그것도 식물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화분 속에 갇힌 식물이 마음껏 자랄 수도 없고 생리적 욕구가 서로 다른 식물들이 가나다 이름 순으로 강제 배열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이라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숲을 가꾸었다 할 수 있지만 서울로는 너무도 인공적이고 자기적으로 화분만 갖다 놨을 뿐이라는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망의 차이입니다. 하이라인에 올라가 보면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허드슨 강을 비롯해서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고 주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이 각종 마찰류 건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또 최근에 조성된 허드슨 야드의 베셀 같은 새로운 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주변에 뭐가 있나요? 물론 가까운 곳에 남대문도 있고 한양성각도 남아있지만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명품이라 할 만한 멋진 건물들도 보이지 않고 건물의 층수도 낮은 데다가 화분에 갇힌 나무들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늘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크기에 아주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로 7017 여러가지 아쉬운 점은 많지만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꼼꼼한 준비가 없이 너무 쉽게 결정하고 후다닥 해치웠으니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죠. 이제라도 시간을 두고 그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이라인을 설계한 제임스 코너가 2014년 우리 환경과 조경 잡지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인이 수많은 도시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공간을 다시 돌아보도록 영감을 주었고 조경이 도시를 만들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이라인은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라인이 성공한 것은 고밀도 도시활동이 일어나는 맨하탄이라는 주변 환경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큰 갤러리가 밀집한 첼시 마켓, 독특한 거리 분위기, 그리고 인접한 허드슨강과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되었고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과 당시 뉴욕의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적 결단 과정과 하이라인 친구들 같은 순수 민간단체의 활약, 이런 독특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모른 채 하이라인을 단순히 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진 스스로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이라인 방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